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는 한 대학생 모임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서너 개의 신문을 읽고 기사에 대해 토론합니다. 뉴스를 읽을 때 우린 다양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주로 어떤 감정으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분노 아닐까요? 불안? 분노가 우리 언론의 가장 지배적인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것이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이 동조할 수 있는 감정이고 그것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 아닐까. 요즘에는 약간 시니컬하거나 쿨한 거 자체가 또 저는 대세인 감정인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내러티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토리가 있는 기사를 쓰고 싶다니까 친구가 그거 너무 감성팔이잖아요. 인 것 같아요. 네. 신문이나 뉴스 자체가 일단 뭔가 평화롭고 아무 일이 없으면은 이게 뉴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불안을 조장해서 사람들이 좀 더 읽고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생각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동의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입소문과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인 조나 버거 교수. 그는 대중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And one thing we found, as you noted, is that anger-inducing articles that made people feel more angry, were more likely to make the most email list. 연구 방법은 이랬습니다. 2008년 조나 버거 교수는 3개월 동안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사 7,000개를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 기사들을 읽고 느끼는 감정을 분노, 불안, 슬픔, 경외심 등으로 분류했죠. 그 결과 분노가 기사를 공유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임을 확인했습니다. Negative emotion often is more gripping and draws our attention. And I think the news media often plays on this.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 saying, if it bleeds, it leads. And the news hour, 6 o'clock news, often says, what's in our water that's killing our kids? Find out on tonight's 6 o'clock news. And what they do is they say something negative, dangerous, to make you draw your attention in. 대중들의 분노는 상품 마케팅에서도 흔히 이용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포도주 회사에서 새로 나온 스파클링 와인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우선 미녀 모델을 기용합니다. 여성은 고급 호텔 수영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죠. 사진 한쪽엔 신제품 와인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마치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게시물을 캡처해 남성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 올립니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제목으로는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예상대로 대중들은 이 여성의 허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여러 사이트로 퍼다 나르죠. 이렇게 신제품 와인의 홍보 전략은 성공을 거둡니다. 이 같은 원리는 마치 대중들이 선호하는 커피의 온도와도 같습니다. 커피는 뜨겁거나 차가워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지근한 커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노이거나 미담이거나 SNS 상에서의 대중들은 확실한 자극을 원합니다. 이제 한국인 3명 중 2명은 종이신문 대신 모바일 기기로 뉴스를 접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내가 읽는 기사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공유됩니다. 2015년 한국인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기사를 가장 많이 공유했을까요? 인터넷 매체 3곳과 종이신문 매체 4곳을 골라 분석해봤습니다. 선별한 기준은
이른바 좋아요나 댓글, 혹은 공유와 같은 소비자들의 반응, 그걸 인게이지먼트라고도 하고 LCS라고도 하는데요. 그 수치를 기준으로 저희가 정렬을 해봤더니 7개 정도의 주요 매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얻은 10%가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공유한 부정적인 감정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종이신문 매체에서는 대중들의 부정적 감정을, 인터넷 매체에서는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기사의 경우 유머, 개와 고양이와 같은 동물, 그리고 감동적인 미담 기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분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체에서 24% 그리고 소셜 매체에서 18%가 나오면서 사실 기본적으로 비중 자체는 제일 높았어요. 그렇지만 분노를 이야기하는 혹은 분노를 유도하는 그 뉴스를 많이 생산한 건 아무래도 기존 매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공유되게 하는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전통적인 매체가 주로 짧게 간단하게 취급해오던 미담이나 긍정적인 내용의 이야기도 그 소셜미디어 형식에 알맞게 재밌고 또 클릭하고 싶게 만들도록 그 기사를 이렇게 포장을 잘 해서 기사화하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혹시 딱딱하거나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깬 한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섰습니다. 30만 번째 페북 친구. 부산경찰 SNS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검거했다는 소식을 좀 유머를 가미해서 전달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 경찰관들의 소소한 일상 같은 거를 사진과 함께 올려가지고 개인 SNS 계정인 것처럼 좀 더 친숙하게 친근한 이미지의 경찰관처럼 소개를 한다던가. 숫자 좀 하죠? 이거 읽어봐요. 117 학교 폭력 상담 번호. 잘하네. 학교 폭력은 117. 유머의 힘은 컸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을 좋아하는 네티즌은 30만 명을 훌쩍 넘어섰죠. 이러한 인기는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 2013년에 발생한 부산대 성폭행 사건. 한 네티즌의 제보로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 SNS 계정에 용의자 사진을 올린 지 단 1시간 만에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홍보, SNS 재밌다, 부산경찰 SNS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시민분들께서 재밌다고 막 보시다가도 저희가 진짜 잘 잡은 거 그리고 잘한 사례를 올렸을 때 아 역시 부산경찰 일 잘하네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보는 부산경찰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심어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PR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최종 목표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공중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는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관련된 조사를 매년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보스 포럼 등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결과치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지난 수년간 신뢰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고요. 특히나 기업과 정부의 신뢰도는 아주 꼴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SNS라는 채널을 그 소통 창구로 선택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그리고 그럼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서 좋습니다. 네.
소통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시민들의 응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SNS상에서의 인기는 현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찾아가는 경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경찰이라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다. 일본에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차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항구 도시 요코하마. 이른 아침부터 부산한 출근길이 시작됩니다. 6살 마유는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에 갑니다. 어린이집은 전철역 건물 6층에 있습니다. 언뜻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엄마 아빠를 따라 어린이집에 옵니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바로 출근길에 오릅니다. 한편 차들이 달리는 고가도로. 이 아래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고가도로는 비상시 긴급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어린이집은 안전합니다. 요코하마시가 이 같은 자투리 공간에 어린이집을 만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50%에 달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을 맡길 보육시설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2만 3천여 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 입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수가 부족한 데다가 새로 짓기엔 땅값과 임차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일본 내에서도 요코하마시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2010년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아동은 1,550명. 그런데 4년 만에 그 수가 단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2009년 취임한 하야시 후미코 시장. 그녀는 요코하마시의 고질적인 보육 문제부터 손을 댔습니다. 보육 정책의 성공, 그 원동력은 바로 시장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있었습니다. 市長に当選すると、私は市長だ、私の言うことを聞い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たら、パッと指示だけしてね、あとはあまり関心がない。で、市民の方のところも歩いていかないという方も中に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よ。やっぱりそれは私は現場主義って言ってね、コミュニケーションなんですね。 시 정책을 홍보할 때에도 그녀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커뮤니케이션했습니다. ペーパーでお知らせしても非常に分かりにくいですね。だから直接お話をするのが一番いいので、今いろいろなことも出前講座とか名前つけてですね、市の方から自分から出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すごく多くしています。ですから今も私たちが持っている課題についてもですね、公会堂にみんなに集まってもらって、そこで直接私がお話をするとか、いろいろな取り組みですね。行政とか政治の世界っていうのは人間性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見ないんですよね。ただ皆さんがご覧になるのは政治の世界も政策でしょ。政策はよく見ますよね。でもやっぱりそれを実現していく人たちは一人一人の人間なんですね。
시장의 소통 방식은 소극적이었던 공무원 조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무원 문화를 유도해낸 겁니다. 하야시 후미코 시장은 각 구청에 보육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 같은 간단한 정보에서부터 학부모들의 육아 멘토 역할까지도 담당합니다. 이들은 시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터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도시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네,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인천 어린이집 원화 폭행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를 봤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결국 2015년 정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CCTV는 어떤 존재일까요? CCTV에는 행동만 담겨요. 소리도 들어가지 않고 행동만 담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혹은 선생님이 아이한테 어떤 어투로 말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소통의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때로 CCTV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뭐 누명을 썼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의 과정을 이제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했을 때 이제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점,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CCTV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까지 비추지는 못합니다. 혹시 우리가 더 좋은 소통의 도구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협력하라. 이러한 문제의식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10월 어린이집 교사와 지자체 공무원, IT 전문가 그리고 한 페인트 회사의 코디네이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20가지의 초록색을 놓고 이겨낼까 이게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 환경을 조금만 개선해 준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 개선해 주자. 민관이 협력해서 좀 도민들 중심으로 또 공중주도로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자. 이 과정에서 나중에 우리가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나둘 쌓는다면 어린이집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6개월간의 작은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우선 학부모와 교사가 매일 주고받는 알림장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들어올 때 뭐 감 하나도 안 사고 들어가고. 알림장 대신 이 작은 종이에 부모와 교사가 평소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낮잠 시간. 선생님은 아이 부모님들에게 답장을 적습니다.
부담되는 면은 있어요. 매일 15개 이렇게 화요일이나 목요일 한꺼번에 들어오면 아, 이거 언제 써서 보내지? 라는 마음가짐이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컸어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 글을 읽거나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 반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해서 써오더라고요. 유이라는 친구가 써왔는데 처음에는 어머님이 본인이 쓰시고 싶은 얘기들을 써서 보내주시다가 이제 매번 감사할 일들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랑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원에서 이런 일을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와요. 이렇게 애들도 소통할 수 있어요, 이걸 같이.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한 미디어 업체의 도움으로 특별한 수업을 준비하기로 했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백스라는 어디 있나? 윤이 사랑해. 사랑해. 오장기는 안시윤도 사랑해. 사랑해. 우리 원래 꽃향기반을 수업할 때는 누구랑 같이 해요?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하지요. 근데 오늘은 짠. 엄마. 맞아요. 선생님이 누굴 초대할 거냐면 우리 엄마랑 아빠를 여기로 초대할 거예요. 기다려봐.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다가 얘기해줄까? 우리 이제 시작해요. 시작해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자.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거는 누가 찍어주신다고 했지요? 분명히요. 이제 안재원 선생님한테 사진 우리 찍어주세요 하고 우리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평소에는 안전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 수업 시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평소 중에 이렇게 글을 담는 거는 뭐라고 해요? 설거지라고. 혜인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찾아볼까요? 부모님들도 각자의 일터에서 아이들이 수업받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혜인 씨 잘하는데. 우리 혜인이 멋지게 심부름하자 선생님 약속. 잘할 수? 있어요. 이때요. 멋지네. 자,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이 수업을 통해 평소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도 우리 희준이도 귀엽지만 다른 친구들도 되게 귀엽고 말 잘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는 희준이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냅니다. 희준이 엄마 여기 들어오셨다. 희준이 이거 이제 혼자 다 할 수 있대요. 집에서도 희준이 청소랑 이불 개는 거랑 신발 정리 잘 하나 봐주세요. 엄마랑 약속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도? 오늘의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낼수록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수록 믿음은 소리 없이 쌓여간다는 사실을 모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얘들아 이따 만나요. 자. 보통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딱딱한 느낌을 주기 쉽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이러한 편견을 깨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창업 토크 콘서트.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전문가들이 창업과 창직에 대해 청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뭐 창업이다 이러면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는 물감 다 자기가 만들었었어요. 그거 갖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종류의 다빈치가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건
여러 기술과 뭐 이런 것들과 융합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 리더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1번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 2번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이날 가장 큰 호평을 받은 것은 패널들과 200여 명의 청중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세 분께 이들은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투표와 열린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카메라 감독님 손 드셨습니다. 네, 울티마 온라인을 이러니까 늙은 사람들만 하는 게임 같잖아요. 사실 이 행사를 기획한 이들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약 2달 동안 전국을 돌며 모두 5번의 청년 창업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흥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콘서트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들만의 시각으로 청년 창업을 조금 더 바라보고자 했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마지막 토크 콘서트 2주 전, 이들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좀 더 청중들이 쉽고 친근하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즘 가장 대세인 메신저 톡의 오픈 채팅을 활용하게 되었고요. 라이브 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캠퍼스의 공간적인 이점, LED가 있다는 그 이점을 활용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그런 결과들을 청중들과 같이 그렇게 확인하고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다른 분도 나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고민이 된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다양한 장치를 통해 직업에 대한 고민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마음은 조급한데 어떻게든 이거를 아이디어를 행사를 준비한 사람도 참여한 사람도 모두 같은 청년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청년들에게 행사 기획과 진행 전반을 맡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있어서도 이번 토크 콘서트는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형식이 바뀌면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질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혁신에서 중요한 게 IT 기술입니다. IT 기술이 오픈 카톡이라든지 라이브 폴 이런 형식들이 정책의 소통의 내용과 질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 시대의 아크로폴리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라이브 폴과 그 어떤 오픈 카톡이라는 게 현재 시대에 있어서의 아크로폴리스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책 PR 과정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게 저희 실험의 주된 그 취지였습니다. 네. 전문적이고 딱딱한 국가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각 정부 부처의 홍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기업인들한테 정책 홍보 메시지를 제가 흔히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맛없는 건강식이라고 비교합니다. 내용은 상당히 국민들한테 필요한 내용이고 도움되는 내용이고 알면 좋을 내용인데 재미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홍보 담당자가 약간 창의적인 그런 뭐 기획을 하더라도 사실은 조직에서 그런 분위기가 없으면 그걸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정부
특히 이제 공공부의 홍보 조직을 민간처럼 그 유연한 조직으로 갈 건가, 아니면 공공 분야의 그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그런 조직으로 갈 건지는 사실 지금도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보 조직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위해 정부는 민간 홍보 전문가들을 각 부처의 홍보 담당 부서에 합류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That the public relations practitioners are more than just journalists in residence. They're not people crafting brochures and press releases and so on. They're managers who are managing relationships. They're working with managers to help make strategic decisions in the organization. And they're two-way symmetrical communicators. That is, they're listening to publics and bringing information in as well as just disseminating information.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홍보 조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도 소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의견 주는 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정책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 조직은 정부에서 제일 필요한 조직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뢰 사회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신뢰라는 자본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저희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와 국민 간의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그것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인 캐나다. 80여 개의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만큼 생활 방식도 문화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 캐나다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모두 캐나다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거주 지역에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 레미콘 공장은 밴쿠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캐나다, 이들에겐 어떤 특별한 소통 방식이 있는 걸까요? 매년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캐나다의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핑크 셔츠 데이. 이날 시민들은 분홍색 티셔츠나 소품을 착용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사 참가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거리는 온통 핑크색 물결입니다. Participating in this campaign? Because we're trying to stop bullying. Okay, what is bullying? Bullying is when people tell you you're not perfect, or if they say, I don't like your hair and I'm not going to be your friend or something like that. That one simple act, okay? 핑크 셔츠 데이 캠페인은 지난 2007년 데이비드 셰퍼드와 트래비스 프라이스라는 두 소년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Pink Shirt Day started in 2007 in my home community of Colebrook, Nova Scotia, Canada. It started when myself and a friend seen a grade 9 student who was being bullied for simply wearing a pink shirt. We had seen bullying go on in our community and our school for some time, and we thought, how can we help this kid? How can we show him that he's not alone? What can we do? And we thought, what happens if we wore pink too? What happens if we got our other students in our school to wear pink? Maybe we'd be able to make a difference for him. Maybe we could show him that, he's not alone. 두 소년의 용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먼저 학교와 지역사회가 나섰습니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려는 핑크 셔츠데이 캠페인. 흥미로운 것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Yeah, I'm Jennifer. Yeah, I'm Jong-hyuk. So for the first couple of years, CKNW radio station ran Pink Shirt Day. So they sold T-shirts and they raised money for the Boys and Girls Clubs. Now in 2011, it became so big that the CKNW Orphans Fund, we sort of took it under our umbrella, and we would order all the T-shirts, we sell all the T-shirts, and then 100% of what we net from that, we then distribute to Boys and Girls Clubs, Kids Help Phone, the Red Cross. There's about 12 different beneficiaries of Pink Shirt Day.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현재 핑크 셔츠 데이는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 27개국에서 집단 따돌림을 반대하는 상징적인 날로 통합니다. 캐나다인들은 사회적 불의에 시민들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시위가 아닌 축제였습니다.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in many cultures, including even in Canada, where people don't speak out or they're very quiet and they don't want to stand out and be different. But sometimes, you know, you have to be brave. It's not always easy, and it's frightening and scary to sometimes speak out and say something is wrong. But you have to be brave if you want to have things get better. And that's what I think people have to do, is show the initiative. 작은 용기 하나하나가 모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습니다. 핑크 셔츠 데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소통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핑크 셔츠 데이의 시작 자체가 정부가 주도하거나 기업이 주도하는 게 아닌 일반인들이 주도를 했다는 거가 의미가 있고요. 일반인들이 참여함으로써 그게 확산됐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캠페인 자체는 사람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그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의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엄마 아빠들이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함께 어린이집 곳곳에 페인트를 칠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만나 함께 무언가를 해보는 건 드문 일입니다. 4년간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너무 지난 6개월 동안 우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작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기까지 처음엔 조심스럽고 때론 번거롭기도 했죠. 이 시간 속에서 우린 무엇을 느꼈을까요?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아이가 이제 생활하는 공간도 직접 볼 수 있게 되고, 선생님들이랑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늘어나고 해서 되게 좋은 소통의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봤지만 다음에 한번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더 해야 돼요. 여기도 더 할까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불안함보다는 우리를 믿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조금 더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구나라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소통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항상 곁에 있는 거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구나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 서로에게 한 발자국씩 더 다가섰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타인에게 건네는 소박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